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감정학교가 20강째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강의가 정상적인 감정학교 강의가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도 사실상 강의라기보다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람들의 불안에 대한 원리를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도 정상적인 감정학교는 진행을 못하고 이 감정학교의 기본 토대가 되는 교류 분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강좌로 나가는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교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교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실습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학치료적인 기법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실습을 하는 인원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강좌를 실습하기 전에 하는 강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유는 사실상 사람의 마음의 원리와 감정의 원리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주 깊은 상처의 경우는 사실 혼자 치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전문가를 만나고 전문적인 상담사나 분석가를 만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혹은 아주 작은 수준의 그런 억압된 상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강좌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런지만 알게 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의 원리만 알아도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원리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면 앞에 있는 강좌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잘 하게 될 것 같고 또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좀 얻을 것 같고 앞으로의 강좌를 따라오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교류 분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교류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이나 다른 심리치료하고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심리 분석의 체계는 나의 문제를 나를 분석함으로 만나게 합니다. 정신분석도 인지심리에서 말한 인지행동치료나 정서중심 치료도 대체로 다 그러한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왜곡된 인지나 내 마음 가운데에 깊은 무의식 속에 담아둔 나의 생각들과 경험들을 끄집어내거나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교류 분석은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픈 감정들이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 상흔들,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억압된 욕구와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억압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처를 분석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교류를 분석하고 그 교류의 방식들과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처들을 연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교류 분석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다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내가 억압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난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영역이 이 삶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행될수록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나를 침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씩은 억압이 되는 거예요. 타자와의 교류는 사람을 억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타자로부터 억압된다라는 걸 교류 분석에서는 억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억압에서 끝나지 않고 이 억압을 통해서 내가 변형되죠. 그걸 오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변형 상태가 오염이 돼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만 억압이 되고 오염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나에 대한 정의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린 나라는 존재는 사실 매우 선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대한 존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사회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정의는 못나고 어리석은 찐따예요. 이러면 내가 분석한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회가 정의 내린 나는 괴리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억압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회적 정의가 내 안에 침투하면서 나는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사회는 나를 본질로 보지 않아요. 수치화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정의 내려요.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 소속돼 있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는 얼굴을 보셔서 알겠지만 남자기 때문에 힘이 세고 아빠고 가장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들의 정의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 정의에 나를 맡겨오지 않았었어요. 나는 그냥 나라는 존재로서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남자이지만 성별로는 남자이지만 여성스러운 성향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인형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규정한 나는 인형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로봇을 좋아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사회가 규정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정체성하고는 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난 억압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그 억압들이 나라는 존재를 변형시켜요. 오염이 되는 거죠. 사회적 정의에 의해서 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매우 쾌활하게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난 아주 명랑하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 유전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내 성격 이런 것들은 매우 쾌활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혹은 조부모님들이 얌전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나가 점점 나한테 침투해 오는 거죠. 1살 때, 2살 때까지는 이 명랑한 나를 다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화가 시작이 되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3살, 4살, 5살, 6살 될수록 그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나를 재규정하는 시도들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타자들로부터 그들이 나를 규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억압이 되죠. 원래 내가 억압이 되죠. 그러면서 부딪히게 되고 아주 쾌활하고 명랑했던 나는 예의 바르고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 지점, 원래 나가 타자의 요구와 타자의 억압으로부터 오염된 그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 내 안에는 억압된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건 욕구의 억압일 수도 있고요. 감정의 억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억압의 시스템들을 교리 분석에는 구조화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억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지령이라는 게 있고요.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억압돼 들어오냐면 크게 이 두 가지로만 나눠요. 더 복잡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한 20분 안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니까요. 이 금지령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된 방식으로 억압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명랑하고 밝았던 애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어머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반겨주는데 아빠는 얘가 예의 바르고 다소곳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앞으로 튀어나가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이렇게 금지령을 통해서 억압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금지령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원래의 나, 막 밝았던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밝았던 나가 아빠가 요구하는 대로 얌전한 나로 바뀌는 거죠. 그만큼이 나에겐 증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되는 거죠. 아빠가 요구한 대로 나를 맞춰서 아빠한테는 칭찬받는 착한 아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이 나한테는 억압으로 남아서 그것이 내 마음의 상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된 욕구와 억압된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교리 분석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해서 무엇이 억압되어 있는지 금지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원래의 나로 되돌려 놓는 작업, 그 금지된 것들을 제거해내서 원래의 나를 찾아내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반대예요. 금지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나는 막 명랑한 거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넌 맨날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는 걸 좋아해? 집에 들어와서 음악 들으면서 독서를 해. 사람이 독서를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막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가져왔던 그런 드라이브, 강요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지된 것과 좀 다르죠. 금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걸 나에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드라이브예요. 나는 원래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난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내가 책을 읽는 걸 원하시고 음악 듣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강요가 돼요. 그리고 나는 책 읽는 사람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책 읽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는 책을 참 좋아해.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나도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부분들이 좋아서 계속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억압으로 이끌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금지와 드라이브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강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드만 확대되고 초자아는 사라지겠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고 내 욕구만 채우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필요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일 수준으로 나를 옥죄서 억압해버리는 수준이 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상흔으로, 상처로, 억압된 감정과 억압된 욕구들로 남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울로 가기도 하고 강박으로 가기도 하고 불안으로 가게 되는 원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리 분석가는 이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억압됐는지 금지령과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금지된 것과 드라이브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의 실제는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구성해내요.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내가 아닌데 다른 모양의 나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나에 대한 내가 아닌 나에 대한 각본을 써요. 새로운 각본. 사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나 내가 아닌 나로 각본을 만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각본을 썼어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쓴 내 인생 각본대로 타자들의 억압에 의해서 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토리를 내 안에 담아서 타자들의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가면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가면인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 가면과 나는 다른 거죠. 나는 이건데 실제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가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에 걸맞는 각본을 써서 그 각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짜 나가, 참 나가 튀어나오면 내가 왜 이러지? 난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억압된 금지령과 드라이브에 의해서 나는 얌전한 아이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막 친구들 만나서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막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나에 대한, 진짜 내가 발현됐을 때 나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분석심리에서는 이런 새롭게 만들어낸 인생 각본에 대한 걸 분석심리에서는 페르소나라는 표현으로 융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가짜로 만들어내고 이게 나인 것처럼 자꾸 보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분석심리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봤다면 교류 분석에서는 이게 사실은 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쓴 내 인생 각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들을 분석을 해서 그 억압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통증을 증상이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이런 억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우울하다면 그 우울을, 불안하다면 불안을, 강박적이라면 강박을, 히스테리를 부린다면 그 히스테리를,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 분노를 이 억압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을 분석하면서 무엇이 억압된지를 확인해서 이 증상과 억압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생 각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각본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리 분석의 맥락이죠. 이 안에는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욕구의 억압들을 찾아가는 이 여정들이 이 인생각본 분석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감정들이 또한 억압돼서 우리에게 변형된 잘못된 감정들이 나타난 것들.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감정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억압됐기 때문에 다른 감정으로 자꾸만 사용하고 살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분석 과정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지금까지는 욕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앞으로 감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제는 이 욕구와 감정이 어떻게 억압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배운 다음에는 이 욕구와 감정이 어떻게 억압되고, 이 억압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그 다음에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로 만든 내가 쓴 인생 각본을 새롭게 다시 써서 참 나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구성해내는 것이 교류 분석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교류 분석의 원리들이 빠지고 전체적인 개념만, 교류 분석의 개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억압이 됐잖아요. 이만큼이 억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억압된 만큼 우울로 발생을 해서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어떤 사람은 공포로 이 억압된 것들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 억압이 튀어나온 이 증상이 없애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즉 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억압된 것 때문에 없어진 나에 대한 대체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증상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증상이 없이는 그 사람은 어떤 측면에선 살아가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억압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던 반응으로서의 우울이고, 이 억압의 대안으로 나왔던 반응으로서의 불안이고 공포고 강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강박과 불안과 우울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나를 버텨내게 했던 힘이었던 거죠. 내가 존재하게 했던 어떤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불안하고 우울했던 내가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고 이 불안과 우울을 없애야 된다라고 교리 분석은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이 부분, 이 증상을 분석을 해야 어떤 부분이 억압됐는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으로 드러나 있던 잘못된 감정인 우울과 불안이 있다면 이 우울과 불안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불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억압해버리면 이 증상을, 이 불안과 우울을 또 억압해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마치 암을 다루듯이 잘 안고 얘를 잘 다독거려서 데리고 가면서 살려내듯이 이 증상을, 이 우울이나 불안과 이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감정들을 증오하고 버려야 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려줬던 대상으로 보고 잘 다스려야지 이 길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는지 그 길목을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곰곰이 묵상해보면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 우울이 아주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만도 충분히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증상이 많이 심하셔서 일상을 유지하기조차도 힘드신 분들의 경우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교리 분석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 앞으로 가게 될 전체적인 큰 그림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